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어떻게 하면 이제 집을 싸게 지을까 그 주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제 다 들었었는데 결론은 풍수를 알면 싸게 지을 것 같아요. 땅을 좋은 땅을 사게 되면 이 토목공사비며 건축비가 훨씬 싸게 드립니다. 땅이 나쁘게 되면 그 부강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비가 훨씬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을 했었을 때 제가 이제 좋은 땅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땅을 이렇게 좋은 땅을 선택하는 거, 그게 바로 풍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혹시 그 요즘 영화 제일 핫한 영화가 파묘죠, 파묘. 파묘 보셨나요? 뭐 지금 한 1200만 명 이렇게 국내에서는 돌파를 하고 있고, 지금 대만에서는 1위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뭐 제가 기사 검색했을 때는 2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축구 또 신태용 감독이 우리 한국 거 껐잖아요. 그 바람에 뭐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그 관객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류가 이렇게 일어나서. 그래서 이 파묘라는 영화가 지금 130개국에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대단한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이 파묘를 본 풍수질의 그 오해와 진실,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한 1분 50초 정도 들은 것 같은데요. 동영상 먼저 한번 보고,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예고편 한번 먼저 보고. 블록이 꺼주면 좋겠네요.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미워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는 절대 사람이 누워 있을 자리가 아니야. 몇바람. 악지 중에 악지라. 악지 중에 악지. 건물의 제7총물 수인지 영기가 세자의 60급자 종부라생 위아도제 거기 전문이라. 저게 사람과 맞아?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예. 이제 주제는 파묘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있죠. 아까 예고편에 이제 그 핵심 키워드들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제로 해서 그 풍수적으로 그 진실적인 거, 또 이렇게 좀 과장이 되어 있는 거, 플러스 우리가 풍수에 대해서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명도 좀 하고 싶어요. 풍수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파묘를 본 풍수질의 오해와 진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한 40분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는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파묘가 이렇게 열풍이 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우리 사드 때문에 그 한류가 많이 이렇게 차단이 됐죠. 험한 감정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이 파묘를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뭐 다 이렇게 이제 매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파묘가 왜 이렇게 이제 열풍이 일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풍수질이나 음양오행, 또 토속신앙, 우리 이제 무속이라든가 구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낯설지 않은 이런 소재라는 거죠. 누구든지 좀 관심들은 있죠. 대놓고 내가 풍수를 믿는다, 뭐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풍수적으로 좋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별 나이 막론하고 누구나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GV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그 파묘 관람 연령층이 20, 30대가 무려 56%가 이렇게 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우리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야. 이건 편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학교에 이제 학부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보게 되면 풍수 과목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전통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오히려 이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우리 전통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을 이분들은 대개가 그 일제 식민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풍수는 미신이다. 우리 것은 좀 미개하다.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편견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편견 없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합당하다 그러면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이게 디테일에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 디테일에 아주 충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계영 감독이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 풍수사들 또 무속인들 풍수를 배웠다래요. 2년 동안 배우기도 하고 또 무속인들 따라다니면서 그 현장을 그대로 다 체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알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테일에 있는데 이제 주인공이 이분이잖아요. 최민식이 상속으로 나오는데 이분의 이제 이름이 그 독립운동가이고 또 반민특위 해방되고 나서 일제 그 잔재 청산하는 그 반민특위 위원장이었던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분의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보시면서 이거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차량 번호가 081호입니다. 081호가 뭐죠? 8.15 해방 이걸 의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고은으로 나오는 그 화림이라는 이름은 여성 독립운동가인 이화림이에요. 이화림. 그래서 화림이라고 했고 이화림이 타고 다니는 차량 번호가 030이래요. 뭐죠? 3.1운동. 이게 대단해요. 이름부터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 못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거 확인하러 다시 영화를 또 본답니다. 그 다음에 그 운문차 번호가 19459, 1945년이죠. 그 다음에 이 파묘라는 글씨가 김자진 장군의 글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하나하나에 아주 정말 디테일에 엄청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노력하는 거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대충 하는 것과 꼼꼼하게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그 배우들의 열연 빼놓을 수가 없죠. 저는 특히나 이 김고은 대단하대요. 좀 나오는 게 무속하는 그래서 은교에서만 봤었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들을 또 잘 이렇게 그 캐스팅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파묘 내용 중에서 아까 예고편에서 봤지만 이 자리는 좋은 자리로 나와요? 아니면 나쁜 자리로 나와요? 나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지 중에 악지다.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런데 그러면 왜 악지일까 이 자리가? 일단은 산이 깊은 산중이죠. 그래서 산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기가 아주 세다라는 거예요. 그 기가 이제 풍수나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걸 이 기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이 기가 좋냐 나쁘냐 이걸 가지고 뭐 사람도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것처럼 땅도 여기가 좋은 땅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기는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곁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을 보고 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예를 들자면 사람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뭘 가지고 하냐면 이 심기라고 그러죠. 마음속에 있는 기, 심기잖아요. 근데 심기가 보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저 심기 상태가 어떤지는 얼굴 표정을 보고 하는 거죠. 표정을 보고 기분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산도, 땅도 땅 속을 보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곁에 드러난 표면 상태로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산세가 험하다는 얘기는 기도 세고 험준하다는 얘기예요. 산세가 순하다는 얘기는 기도 순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산은 어떻습니까? 파면에서 나오는 이 산은 아주 산이 높고 험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세고 험준하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여기는 어때요? 산이 나지막하고 아주 순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참고적으로 이 자리는 용인에 있는 포원 정몽주 선생하고 저원 이석형 선생 묘 있는 저원 이석형 선생 묘인데 조선 8대 명당으로 알려진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는 저기 그 음성에 있는 양촌 권근 선생, 그 안동건 씨들, 여기 안동건 씨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그 묘예요. 여기도 아주 조선 8대 명당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산 높은 곳이 아니죠. 나지막한 야산자락에 대부분 좋은 자리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흙 상태를 보게 되면 이런 높은 산에서 나오는 흙들이 거칠고 또 흙 색깔도 이렇게 안 좋죠. 거기에 비해서 이런 땅에서 나오는 흙들은 이런 흙이에요. 흙이 어떻습니까? 매우 곱고 밝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흙 상태가 안 좋은 곳, 어두운 곳, 색깔이 그 밝지 못한 이런 흙은 사람이 누워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밝은 것들은요. 참 이게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 이런 자리가 바로 사람이 누워 있을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을 찾는 거, 이런 흙이 나오는 것을 찾는 것이 풍수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택 풍수가 있고 음택 풍수가 있는데 풍수 이론은 똑같습니다. 양택지나 음택지나. 그래서 이 땅 위에다가 그 땅을 파고 죽은 사람 묻으면 음택이 되는 거고요. 이 위에다 집을 지며 그래서 사는 사람이 살며 양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터는 어떤 것이어야 돼요? 이런 밝은 흙이 나오는 그런 곳이 좋은 집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게 명장면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직관이 어떻게 하죠? 풍수사가 흙을 먹어보잖아요. 이거 정말 흙을 이렇게 흙맛을 보고 명당인지 아닌지 아느냐. 저는 이게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풍수 공부를 40년 동안 했는데 뭐 직관이 이게 흙맛 보는 경우는 없는데 이건 그 영화적인 것 같아요. 영화적인 거. 영화를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흙을 보는 게 아니고 풍수는 관산 또는 간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볼관자잖아요. 볼관자, 볼간자입니다. 그래서 이 간산은 우리 주마간산 그러죠? 뭐예요? 말등에 타고 말을 달리면서 대충 푸는 거. 이걸 간산이라고 해요. 간산. 그러니까 이제 좋은 땅을 찾을 때는 먼저 간산을 해야 되겠죠. 멀리에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자리를 본다 그러면 멀리에서 이 자리 좋겠다. 이게 간산이란 말이에요. 간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까이 가서는 이 자리가 왜 좋은지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걸 관산이라고 합니다. 관산. 자세히 보는 거죠. 자세히. 근데 이제 볼관자니까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흙맛을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또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딱 보면 아는데 맛까지 봐야 되나요? 보면 알지. 그래서 이 좋은 땅에서는 반드시 뭐가 닿아야 되냐면 이 혈토가 닿아야 됩니다. 혈토라는 건 뭐냐면 이 생기가 모여있는 땅에서 나오는 흙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나오는 흙은 다릅니다. 지금 여기는 흙이 안 좋죠. 물론 이게 영화니까 이게 이제 세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다라고 그래요. 실제 뭐 산 위에서 촬영을 한 게 아니고 세트장 내에서 그 묘를 만들어서 비가 오더라도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흙을 뭘로 만들었냐면 콩가루하고 과젓가루가 합쳐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먹어도 이제 괜찮은 거죠. 근데 흙 실제 이제 먹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풍수에서 나오는 이 혈토는 지금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 흙하고 다르죠. 이 흙은 황토흙이에요. 황토.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이건 물이 스며듭니다. 근데 이 흙은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황토는 뭐냐면 이 험한 산에서 산이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제 풍수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산맥이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변화를 하면서 험한 산이 점차 내려오면서 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많으면 그만큼
잘 이렇게 순화가 되는 것이고, 변화 없이 쭉 내려오게 되면 산 등성이 산 정상에서 일자로 쭉 내려오게 되면 변화 없이 산 정상에 험했던 것이 아래까지 험해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관악산에 보면 과천 쪽에서 한번 이 관악산을 보시게 되면 관악산 정상에서부터 과천 쪽으로 산이 내려올 때 그 봉우리 이러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면서 산이 점점 순화가 돼가지고 과천에 와서는 순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봉천동 쪽이 있죠? 거기는 큰 변화가 없이 한번 산이 하나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쭉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관악산 이렇게 등산할 때 봉천동 쪽에서 하게 되면 밑에서부터 바위 아닌가요? 안 봐? 그렇죠? 탈살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산세가 순한 곳 아니면 거친 곳? 이게 이제 산세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순화가 잘 되게 되면 나중에 이런 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은 매우 곱습니다. 뭐처럼 곱냐면 분가루처럼 고와요. 그래서 이 흙을 타서 이걸 손으로 비벼보면 나중에 모래 티끌 하나 없이 분가루처럼 완전히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운 흙이 여기에 기가 모여 있단 말이에요. 기가. 그러니까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단하게가 돌 같은데 사실은 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석피터라고 합니다. 비석피터. 그래서 이런 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 여기까지는 빗물이 스며들었다가 여기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 밀가루 넣고 밀가루도 곱죠? 그렇죠? 밀가루도 그건데 밀가루를 넣고 거기다 물을 붓게 되면 물이 밀가루 속으로 스며드나요? 위에 스며들지 않아요. 이게 고우니까 물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이 혈토가 바로 그런 흙입니다. 그런 흙이 나와야 혈토인 거죠. 그 다음에 흙은 이렇게 이제 또 생겨 보이게 되면 아주 밝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홍황자연, 그걸 홍색, 황색, 자색, 그 다음에 윤기가 나는 흙이어야 되고, 그런 흙, 그런 색깔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단하기가 돌처럼. 근데 돌은 아니잖아요. 고운 흙가루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단단하다 해서 비석피토. 이게 나와야 이제 혈토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흙이 나온 자리만 찾게 되면 집터가 됐든 몇 터가 됐든 다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몇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몇바람. 애고편에서도 그 주제가 이제 그 핵심 키워드가 몇바람인데 과연 몇바람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동기감흥이라는 겁니다. 동기감흥은 같은 깃끼리는 서로 감흥을 일으킨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철학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기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기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방출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액체 같으면 활발하게 이제 방출이 될 것이고, 아니 기체는 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체는 그보다는 좀 들지만 고체는 이제 조금 이렇게 방출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나온다. 근데 그 기가 방출될 때는 각자 고유의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파장에 의해서 기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파장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유전자가 같다는 걸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동기니까 같은 동기. 우리 일가 친척을 뭐라고 부르죠? 동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유전자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자 확인할 때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렇게 파장, 이 그래프가 똑같으면 뭐예요? 친자일 확률이 99.9%. 근데 이게 저는 그게 끔찍해서 우리 아들하고 제가 검사를 안 해봤는데 만약에 49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그게 끔찍해요. 그래서 아주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이제 파장이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무덤 속에 있는 기가 상태가 좋으면 이 좋은 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기가 살아있는 자손들한테 좋은 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잘 된다는 논리고요. 만약에 여기처럼 이게 수맥자리죠. 수맥자리라든가 이제 물이 드는 곳을 수렴이라고 하고, 또 이게 흙입자가 바위나 자갈 이런 곳에 시신을 묻게 되면 나중에 유골이 어떻게 되면 까맣게 타요. 땅 속으로 틈 사이로 바람이 이렇게 들죠. 바람을 타게 되면 이게 까마집니다. 그래서 까맣게 탔다 해서 그걸 화렴이라고 해요. 화렴. 그러니까
관중을 열었는데 유골이 이렇게 까맣다. 그러면 화렴이 들어서 그것도 안 좋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뱀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 광 중에. 근데 사람이 사는 그 환경하고 뱀이 사는 환경은 다르죠. 그래서 매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사렴이라고. 염은 아주 나쁜, 염병한다라는 소리 들으셨죠? 염병하네, 이런 소리. 그 염이 이제 그런 염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 뿌리가 또 칭칭 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땅을 파보면 정말 나무가 칭칭 유골을 감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매우 안 좋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곰팡이가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모렴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자리에 많이 묻히게 되면 이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나쁜 기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기운을 받는 자손들이 안 좋다고 보는 거죠. 근데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화장을 하게 되면 그 전달할 수 있는 기 자체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좋은 자리에 묻힌 거를 화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좋은 기가 안 가는 거고, 나쁜 자리에 묻힌 거 화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나쁜 기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자리에 있을 바에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 화장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풍수가들이 오히려 화장을 많이 권합니다. 그런데 좋은 자리가 있으면 화장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조상묘가 좋은 자리가 있어서 그 기운으로 이렇게 잘 됐단 말이에요. 계속 잘 됐는데 마지막으로 화장을 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 좋은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그 집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가는 거죠. 평균으로. 잘 됐다가 이제 평균으로 가는 거고, 나쁜 자리에 있으면 안 됐다가 평균으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흥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 조상 만약 묘가 요즘은 다 이렇게 그 조상묘들을 파가지고 화장을 해서 납골묘 이렇게 모시는 이렇게 추세인데,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물론 이제 나쁜 자리에 있으면 다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는 게 좋지만, 만약에 좋은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런 자리는 그대로 보존하자는 거죠. 관리하기 싫으시면, 힘드시면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표시만 하나, 뭐 비석이라도 아니면 뭔가 이렇게 표시만 하나 해놓으면 나중에 그 후손들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누군가는 조상묘 찾는 놈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걔가 아마 관리 잘 해줄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아니면 우리 자손들이 안 올 거라고 이러면서 다 파멸을 해버리는 경우가 요즘 흔하거든요. 아주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 무식한데 똑똑하면 망치는 겁니다. 잘 알면서 이렇게 똑똑하면 흥하는 거지만, 무식한데 똑똑한 척하면 어떤 조직이는 그 사람 때문에 다 망하는 거잖아요. 집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자리에 묻혀 있으면 이 발복이 얼마만큼 갈 것인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발복이 갈 것인가는 뼈가 남아있는 동안입니다. 모든 뼈가 오랫동안 남아있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땅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쇄골이 되면서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백골이 진토되어, 이런 말이 있죠. 다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동안은 발복이 된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 묘는 은평 유타운 조성할 때 나왔던 그 유골이에요. 그대로 있죠. 조선 초기 때 묘입니다. 조선 초기. 그러니까 한 600년 이렇게 된 묘죠. 그래서 이런 묘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묵직합니다. 거기에 기운이 가득 들어있어서 그래요. 아주 마치 쇳덩어리를 듣는 것처럼 되게 묵직하고, 그 다음에 참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아주 광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계속 그 기준이 나오니까 대대로 잘 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하죠?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이게 바로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죠. 참고적으로 이 묘는, 여기는 부산 가덕도에서 나온 약 8,000년 전에 어떤 신석기 시대 때 묘예요. 그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그 터널 공사를 했죠. 가덕도 거치면서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묘가 신석기 시대 때 이 묘인데 12군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이걸.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유전자가 독일인 계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순다랜드라고 그래서 헬스맨이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중국하고 다 대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까지도 다 대륙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교류를 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가는 거리는 아니었겠지만
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서로 교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독일이 발전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밑바람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제 풍수가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미신으로 많이 비판받는 부분이에요. 동기 가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 사례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동기 가뭄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집안 족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는 세종대왕 영릉이고 여기는 이제 그 광주이시 이인손 선생 묘인데 본래 이 자리는 이인손 광주시 선생 묘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잡아준 직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자리를 쓰고 나게 되면 자손들이 아마 잘 될 것이다. 정승파수가 줄줄이 나오고 뭐 대를 이어서 계속 이렇게 잘 나올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발 제시를 짓지 말고 또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골짜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이제 걸어가려면 물을 이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놓지 마라. 이걸 이제 신신당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이제 잘 지켜왔는데 나중에 이제 정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인손 이분인데 이분 아들들이 다 뭐예요? 영의정, 형조판서, 이조판서, 좌찬성, 좌의정 다 총리, 장관을 다 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분 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집안이 이렇게 잘 된 거죠. 잘 되니까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인데 우리 시골에서도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돈 좀 벌었다. 그러면 고향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조상 산소부터 손댑니다. 그래서 조상 산소를 막 아주 화려하게 선물로 이렇게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됐는데 우리보다 못한 집안들도 조상 산소를 잘 관리하는데 우리는 이거 뭐냐 해서 제시를 이 묘 아래에 여기 지금 제실이 살짝 보이는데 거기에 제실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하천이 있으면 계곡이 있으면 거기에 돌다리를 아주 튼튼하게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때 이제 세종대왕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본래 지금 여기가 이제 세종대왕 자리인데 본래 어디에 묻혔냐면 저기 내곡동에 헌인릉 아시죠? 헌인릉은 헌능과 인능이에요. 헌능이 바로 세종대왕의 아버지 헌능 태종과 원경왕후 묘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또 성략이 이제 굉장히 심취하신 분이고 그래서 직관들이 헌능 옆에 자리 지금 국정원 자리예요. 국정원 자리 거기는 자리가 나쁘니까 그리 가시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세종대왕이 끝까지 고집을 한 거예요. 자기는 부모 개택하겠다. 부모 개택하겠다 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에 이렇게 묻은 거죠. 근데 그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했냐면 승화가 계속 드는 거죠. 일단 이제 그 아들 문종이 2년 만에 죽었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었고 그 다음에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죠. 단종이 또 그렇게 그 삼촌한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는 잘 됐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피부병에 걸린 거예요. 피부병에 그 이야기로는 이제 그 단종의 어머니가 그 세조한테 이 더러운 놈 하면서 가르침을 꿈속에서 탁 뱉었답니다. 그대로부터 이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엄청 이렇게 고생하다가 14년 동안 그래서 세조가 그 온천이라는 온천은 다 가보는 거예요. 어디가 물이 좋다고 그러면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부병 때문에 그냥 온몸에서 이렇게 고름이 날 정도로 조선왕조 실력의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 세조의 그 세자가 의경세자잖아요. 20살 때 갑자기 잠을 자다가 가위 들리면서도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종도 또 1년 만에 죽고 19년 동안에 왕이 5명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잘 되면 자기 탓이지만 안 되면 또 누구 탓을 하는 거죠. 조상 탓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 이 자리가 이것 때문에 이런 지금 단명하고 왕조가 이러다가는 이렇게 망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왕릉은 도성에서 원칙적으로 100리 안에 써야 돼요. 그래서 왕이 하루 만에 참배를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왕릉들 보게 되면 다 이 서울 근교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서울 근교를 이렇게 찾아봐도 좋은 자리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안효래라는 그 직관이 여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북수성산인데 이 산 위를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을 무슨 산이라고 하냐면 국사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국사봉 많이 있죠. 봉우리가. 이 국사봉 뜻은 뭐냐면은 이제 그 옛날 이제 직관들이 어디를 가면 그 지역 이게 삼사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산이나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주변 산세가 잘 보이는 이런 산 봉우리, 그걸 국사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직관이라 할지라도 뭐 선배한테 인수인계 안 맞더라도 국사봉이라는 이름 가서 보면 올라가면 이 일대에서 주변 산세를 잘 살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디가 이제 좋은 자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때 마침 엄청난 소낙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소낙비가 내려서 이제 비를 피해야 되겠는데 민가는 하나도 없고, 근데 멀리 여기 이 산에서 보니까 이 묘 아래 여기에 큰 제실이 있는 거예요. 옳거니 저희 가서 비를 피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막 그 제실 향해서 뛰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참 내려오니까 여기 이제 그 하천이 있단 말이에요. 계곡이. 거기에 물이 불어가지고 그 개천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급류로 흘러오니까.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좀 내려가니까 짱 하고 뭐가 나타나요? 다리가 나타나는 거, 돌다리가. 그래서 이제 거기 돌다리를 건너서 이 제칠 밑에 이제 비를 피하고 있는데 땅이 흙이 이렇게 밝으면 여기처럼 이렇게 밝으면 흙이 밝으니까 거기가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올리고 우중충한 날씨라도 좀 거기가 밝겠죠. 그래서 거기 뒤를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밝은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위에를 올라가 보니까 짱 하고 이 명당이 있는 거죠. 대단한 명당이. 그래서 명당을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조정으로 올라와서 명당을 찾았습니다, 이런 거죠. 옛날에는 왕조는 왕릉이 쓴다고 한다면 무조건 다 파멸을 하는 거예요. 다 파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멸은 물론이거니와 왕릉 주변의 심리 안에 있는 모든 묘들은 모든 민간 묘들은 다 파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세종대왕을 모시기로 한 거죠. 그러면 이 자리는 이제 여기 파멸을 해야 되겠죠. 이게 영화 파묘이네요. 파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멸을 딱 땅을 파니까 여기에 글귀가 하나 나온 거겠습니다. 무슨 글귀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고 했냐. 제발 제실도 짓지 말고 다리도 놓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랬냐. 이런 글귀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다. 운이 여기까지다. 그 대신 나를 이제 이장을 하려면 여기서 연을 날려라. 그래서 연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 연줄을 끊으면 연이 어디 가선가 떨어질 것이다. 그 자리에 나를 묻었다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연알이입니다. 연이 떨어지는 데서 연알이. 여기서 뭐 여기까지 한 10리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가. 그들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대로 이제 성종이 죽고 나서 연산군이 즉위를 했죠. 연산군이 즉위하고 나서 그 갑자사화를 일으키면서 엄청난 많은 선비들을 죽이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그 갑자사화주가 이제 뭐냐면 자기 어머니 패비 윤씨 있죠? 윤씨를 죽이자고 한 놈 누구야? 그런데 광주의 씨들이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그 조정에 무려 40명이 처형을 당했어요. 그 패비 윤씨 사건과 그 패비 윤씨를 죽이자고 한 놈, 죄송합니다. 죽이자고 한 사람, 광주의 씨들이 여기 계실 텐데 또. 그 다음에 그 사약을 가지고 간 사람 있죠? 사약을 가지고 간 사람은 여기 이세자 이분이에요. 이분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산군한테 제발 이러지 말라고 타일른 사람이 있죠. 그분이 이분이에요. 이분도 다 처형을, 그래서 무려 40명이 처형을 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멸문에 가깝도록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일이 이제 이장을 하고 나서 이제 한 50년 이 정도 지나다가 손자 증손자 때,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아시죠? 한음과 오성과 한음에서 이덕형 아시죠? 이덕형도 이분의 이제 손자잖아요. 고손자. 그 다음에 또 이준경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선조 때 영의정 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번 멸문을 당하고 나서 그대로 다시 이제 발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파멸을 함부로 하면, 좋은 자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음택이 정말 이게 동기 감옥이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질 때 우리는 이런 조묘가 있으면 그 윗대하고 아랫대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뭘가 족보를 가지고요. 그런데 윗대를 보게 되면 뭐 이분이 이제 이분이 인손이잖아요. 이인손 묘였으니까. 근데 이분 윗대는 물론 뭐 유명한 인물들도 있지만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분 있으면 이 형제분들이 있죠. 형제분들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대 다 잘 됐는가. 근데 형제분들, 이 후손들은 이게 이제 큰 형인데 여기는 2조 참미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자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 애손 자손들도 보면 뭐 혈령 한 군수 정도? 이 정도 했지 그렇게 크게 번창하지 못했단 말이죠. 특히 이분 후손들이, 이인손, 이분 후손들이 엄청 숫자도 많고 또 조선 내내 고관대작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기 가문이 이런 걸 보면 확실하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이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스말뚝도 얘기가 나오죠. 스말뚝으로 맥을 끊을 수가 있는가. 근데 결론은 끊을 수 없답니다. 스말뚝으로. 일제가 박았다는 이 스말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이런 건데요, 이런 거. 이 길이가 한 1m 정도 돼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뭐 포크레인도 없었을 거고, 결국 뭡니까? 한마로 이렇게 이제 박았었을 텐데, 되게 어디에 박냐면 이렇게 이제 그 바위 틈에 이렇게 박게 됩니다. 근데 이거 박아가지고, 아까 혈토는 어떻다라고 했죠? 혈은? 매우 기가 뭉치게 매우 단단해요. 아까 날막한 산 흙이 있는 데서 그 흙도 이렇게 단단한데, 하물며 이렇게 큰 산맥이 지나가는 이런 데서는 이게 맥입니다, 이거. 이거 맥은 여기엔 기가 단단히 뭉쳐있기 때문에, 아까 그 안반층이 나오면,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폭발했다라고 그랬죠? 아마 이게 나왔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안반이 나올 것은 이렇게 풍수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압니다. 왜냐면 이렇게 큰 산맥에 보면 이런 안반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땅 위에서 여기까지 깊이가 이제 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이게 몇십 미터가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맥까지는. 그러면 1m짜리 이거 스말뚝 하나 이거 박았다고 그래서 여기 맥이 이렇게 끊길까요?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설사 맥을 뚫고 들어갔다 치더라도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이 스말뚝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뭐 포크레인이나 이걸로 해도 바위가 깨지지 않아서 결국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폭발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깨지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스말뚝 박아가지고는 맥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제가 이런 짓을 했을까? 이건 실질적으로 조선의 맥을 끊기 위한 게 아니고 정신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우리 조선은 이제 산이 많기 때문에 이 산과 관련된 전설 설화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전설 설화들을 이렇게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면 주로 희망적인 이 전설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마을 뒷산이 장군봉이야. 그래서 이 장군봉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큰 장군이 나와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마을 사람들을 구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의 전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제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런 전설이 있는 그런 산에 가서 이런 스말뚝을 박는 거죠. 이 스말뚝도 뭐 이런 땅에 박게 되면 누가 뽑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뽑지 못하도록 이런 바위에 이렇게 박는 거예요. 맥자리도 아니고 다른 자리에다가 잘 눈에 띄지 않는 자리다. 그리고 자기들이 소문을 내는 겁니다. 여기에는 맥을 이렇게 스말뚝을 봐서 맥을 끊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마을에서는 인물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 희망을 잃어버렸으니까 일제 찬조할 수밖에 없겠죠. 독립운동을 포기를 한다는 거죠. 일제가 노렸던 건 그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스말뚝을 박아서 맥을 끊는 것보단 더 무서운 이런 것을 한 거죠. 정신을 죽인 거죠. 민족 정기를 말살시킨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스말뚝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스말뚝을 박아서 맥이 끊길 정도면 우리 이게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백두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자리에 지금 풍력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스말뚝보다 훨씬 깊은 말뚝을 박았겠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망했을까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스말뚝 박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비석에 뭐가 적혀져 있냐면 이 좌표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좌표. 이 좌표가 이게 38선이죠.
38선보다 약간 위에. 그러니까 여기 이건 위도이고 이건 경도예요. 그래서 그 좌표가 딱 어디 되면 여기 향로봉입니다. 향로봉. 혹시 이게 이제 그 민간인에게 통제구역이죠. 향로봉은. 그래서 북한하고 이렇게 그 휴전선이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이제 이렇게 스마트록을 박았다. 그래서 이제 그 일제가 스마트록을 박았다는 이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청록부 기록에도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록을 박았다는 증거가 이런 사진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는 백두산 천지인데 천지에 보면 지금 천지도 스마트록을 박는데 이 지금 요 스마트록 보이죠? 이렇게 이제 박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우가 나와요. 여우가 막 그 판매 영화 보면 음산하게 여우가 나오잖아요. 혹시 여우 울음소리 아세요? 이게 사람이 마치 이렇게 비웃는 것처럼 크크크크크 이렇게 운다라고 그러네요. 판매에서도 막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그 울음소리가 나를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나쁜 소리인 거죠. 여우 울음소리가. 옛날에는 여우가 흔했죠. 6.25 전까지만 해더라도 여우가 그냥 우리 민간에서 같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토종 여우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복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제 여우는 그 객과 동물입니다. 우리 개는 지금 개하고 달리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서 키웠던 그 황구는 잡식성이잖아요. 사람이 먹는 아무거나 잘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묘가 이렇게 있으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성묘하잖아요. 음식들을 어떻게 돼요? 음식들을 묘 주변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여우가 이걸 먹는 거예요. 이걸 먹고 또 여우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그 음식들이 남으면 그걸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 놓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땅을 파고 그 먹이를 다시 찾아서 먹는 거죠. 근데 이 묘 주변에 땅을 파고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뭐처럼 보면 여우가 마치 묘를 파서 시신의 간을 빼먹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여우가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해치지 않는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여우 우리 여자들도 나쁜 여자들 뭐라고 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요귀로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좋은 것보다 나쁜 걸로. 사람이 인식이 이제 이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묘에서 뱀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 영화에서도 뱀 나오죠. 그 인부가 그 사보로 뱀을 찍기 때문에 이제 그 사단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이렇게 뱀을 찍게 되면, 뱀이 나오게 되면, 아까 사례하면 안 좋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공간하고 이 뱀이 사는 환경하고 이게 다른 겁니다. 뱀은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냐면 이 습한 것을 좋아해요. 근데 사람은 습한 곳, 만약에 여러분들이 습한 곳에서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은가요? 야외를 갔는데 텐트를 습기가 많은 곳에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몸이 어때요? 아주 묵직하죠. 환경이 좋을까? 견디시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사는 곳들은 이제 그런 곳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돌이나 흙, 그 입자가 굵어서 그 틈이 있는 곳. 그래서 그래야 이제 구멍을 파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수풀이 우거진 곳, 또 이 개구리들이, 먹이 있는 개구리들이 이렇게 사는 곳.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약간 습한 것들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환경은 아닌 거죠. 묘를 쓸 환경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 있는 것들이 이게 뱀구멍이에요, 뱀구멍. 제가 뱀구멍에 있는 사진도 가져오려다가 여러분들 밥맛이 없을까 봐가지고 구멍만 이렇게 보였습니다. 혈토는 이런 거라고 했죠. 아까 입자가 매우 곱고 단단히 뭉쳐있기 때문에 뱀이 구멍을 뚫을 수가 없어요. 아까 물도 스며들지 않지만 나무 뿌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혈토에서는 나무 뿌리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뱀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은 이게 이 뱀의 머리가 사람 여자 머리예요. 그래서 이걸 누레온나라고 하고 그 한문으로는 유녀라고 해요. 이 유자는 젖을 유자입니다. 항상 이 물가 바닷가나 물가 이렇게 살면서 얘는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냐면 아이를 항상 안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 좀 받으려고. 그럼 되게 이렇게 봐주지 않아요? 아이 봐주게 되면 아이가 그 사람한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 틈에 어떻게 돼요? 얘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본에서는 그런 이제 전설 설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나쁜 이거죠. 요규죠, 요규. 한마디로. 그러니까 파묘에서도 누가 나온 거예요? 얘가 나온 거예요. 영화 이렇게 사람 얼굴 나온 거 봤어요? 살짝? 보셨어요? 아까 디테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려고 영화를. 그 다음에 첩장 얘기가 나오죠. 첩장. 묘가 있으면 거기다 묘를 겹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겹쳐질 첩자에다 장사장자인데 한 묘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다시 남이 갖다 묘를 쓰는 거죠. 조선시대 때 이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이 명당, 이 음택을 매우 이렇게 신봉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잘 된다고 그러면 그 묘에 몰래 가서 자기 부모 묘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최명희의 혼불도 혹시 읽어보셨나요? 최명희 혼불. 거기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죠. 아주 남원의 최고의 이제 집안인 그 청한부인이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그 무당이, 거기도 이제 무당 얘기해요. 무당이 자기 아들들이 잘 되게 하려고 이 청한부인 묘가 이제 명당인 줄 알고 거기에 이렇게 도장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밤에 몰래 가가지고 청한부인 시신을 다른 데 버리고 자기 부모 시신을 갖다 묻는 거, 이런 것들을 도장 또는 첩장, 투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몰래 이제 묻는 것인데, 그런데 이 명당을 쓰는 사람들은 바보일까요? 거기에 대한 그 방비책을 세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석회로 이렇게 관을 짜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아버님 묘인인데 저도 이렇게 석회관을 해놨다니까요. 석회로. 여기가 이제 아버님 이제 들어간 자리고, 이제 어머니 들어가려고 여기 있는 자리를 해놓고, 이게 다 요만큼이 여기 밑에까지가 다 석회예요, 석회. 이게 이제 그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 바위보다는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사보를 이렇게 파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남인검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 이제 쇄국정책을 쓰니까, 그 세계 열강들이 이제 조선에 이제 그 개방을 하면서 대원군한테 압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이 끄떡하지 않으니까 대원군의 그 기세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 천주교 교인들이 바로 애산에 있는 이 아버지 남인검묘가 이게 명당이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인 상인 오페르트가 이걸 그럼 파묘를 해서, 여기도 이제 파묘죠. 파묘를 해서 그 유고를 가지고 대원군하고 협상을 벌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 140명을 동원을 해서 일본 나가사키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산만, 지금 횡단도 휴게소 있죠. 거기에 이제 배를 정박을 해놓고 이쪽 그 구만포로 해서 이 덕산 와서 남인검묘를 이제 팝니다. 밤에 이걸 파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팠다가 여기까지는 팠겠죠. 흙이니까. 근데 이 내광이 석회관으로 아주 단단한 거예요. 이걸 파다가 못 파고 날이 밝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철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철수해서 영종도 쪽으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요. 근데 이 소식을 이제 대원군이 알고 어떻게 돼요? 그 조상의 묘를 파헤치는 아주 나쁜 놈들이잖아요. 조선의 또 성리학 관점에서 보면 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놈들하고는 절대 상대도 하지 말아 해서 뭘 세웠습니까? 척화배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척화를 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안내했던 천주교 교인들 그 안내했던 사람뿐만 아니고 천주교 교인들을 대거 학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해미읍성에 있잖아요. 해미읍성에 무려 6,000명이 여기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천주교 교인들 여기가 성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묘로 인해서 조선의 그 역사가 바뀌어진 겁니다. 이 묘 하나 때문에, 이 파묘 하나 때문에 역사가 바뀌어진 그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첩장이 정말 좋은 자리들은 불가능하다. 설사 몰래 이제 밤에 이렇게 씌운다고 하더라도 이게 땅을 파게 되면 이게 혈토죠. 흙이 다르잖아요. 여기에 딱 묻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부부가 이렇게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 자리만 들어간다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발복합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만 들어간다면. 근데 이 자리에 못 들어가도록 아까
석회의 관을 썼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밤에 야간에 몰래 쓰는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옆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다든가, 그렇게 들게, 아니면 위에 이렇게 쓰게 된다든가. 그럼 뭐가 들어가냐면 물이 들어가요, 다. 물이 들어가면 아까 이제 그 수렴이 들어서 안 좋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화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수한 그 접장들을 많이 했지만 거의 다 실질적으로 어디 이장한 데 가서 보게 되면 자기 조상이 관이어야 되는데 다른 관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첩장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되냐면 그 상태가 다 안 좋습니다. 거의 이렇게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첩장의 폐해는 혈차를 벗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첩장 자체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첩장을 해서 만약에 이제 망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로마예요, 로마. 여기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근데 로마 시대 때 그 공동묘지를 되면 다 지하입니다, 지하. 그래서 여기는 이제 로마가 뭐 유럽 전체가 옛날에는 로마 영역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걸 이제 지하 공동묘지를 카타콤베라고 그래요, 카타콤베. 근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게 다 유골을 이렇게 싸는 거예요. 이것도 산업혁명 당시에 이 석회암지대에 무려 거기서 나왔던 이제 도시화가 이제 급속도하게 이루어지니까 거기도 공동묘지가 여기저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유골들을 다 수습을 해서 이 지하에 다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파리에만 이게 600만 명 위에가 이렇게 안치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 후손들은 다 잘못됐을까요? 딱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첩장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데 다만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잘못 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을 또 세워서 하는 거 있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 55분? 어이구. 예.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관을 이렇게 세우는 경우는 원래 이렇게 이제 그 좋은 흙이 나오는 그 혈은 사방 8짝 정도 든다고 그래요. 평균이. 그러니까 한 2.4m 정도가 되는데, 그보다 약간 큰 것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작다 그러면 이렇게 누이게 되면 이 파열이 되잖아요. 파열이 되니까 그걸 이렇게 세워서 묻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장승혈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이 자리를 본 적은 없어요. 장승혈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만 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 장승혈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일제 여기는 의도는 뭐냐면, 그 일본 무사가 이때 이제 세키하라 전투라고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 이 배경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이제 임진왜란 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를 지지하는 파하고, 그게 서군이에요, 서군. 그 다음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은 조선에 오지 않았죠. 이 핑계에 저 핑계 돼가지고 조선에 참전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일본에서 힘을 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자기가 이제 다 천하를 가지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동군하고 서군이 맞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임진왜란 때 참가했던 고신이 유키나가 있죠, 소서행자. 여기는 히데요리 편을 듣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가토 기요마사, 가등청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게 동군 편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진영이 다이메들이 두 편을 갈려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 마지막 전투가 세키가하라 전투예요. 이게 3시간 동안 벌어졌는데 여기서 누가 이기게 되면 동군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군들은, 이 장군들은 다 이렇게 참수형에 처해지는 거죠. 아니면 할복자살, 일본이 잘하는 게 할복자살이잖아요. 근데 고신이 유키나가도 장수답게 죽어라면서 할복을 이렇게 명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천주교 교인이란 말이에요. 천주교 교인들은 또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차라리 내 목을 차려서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참수된 장군이잖아요, 일본에. 근데 그때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음향사 기스네가 주술로 외장의 시신에 쇠칼을 꽂아가지고 쇠말뚝을 만들었다는 거죠, 영화 배경은. 쇠말뚝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 그 여우가 뱀의 허리를 끊었다라는 그 향로봉에 이 관을 묻었다. 그런 이제 영화의 배경이죠. 한국과 일본의 귀신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원한이라고 이제 우리 원한.
근데 원하고 한은 다릅니다. 근데 한국의 귀신들은 되게 한 맺힌 한. 그러니까 내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죽었어요. 누구한테 나를 억울함을 시킨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장화와 홍련전 같으면 계모죠, 계모. 계모가 장화와 홍련을 이렇게 죽여서 마침 장화와 홍련은 장원급제한 그 과거부로 가는 남자를 좋아했는데 계모가 자기 딸하고 결혼시키기 위해서 장화와 홍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화와 홍련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데 그 사또들이 오면 다 죽는 거예요. 장화와 홍련이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누가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놀래서 귀신 보고 놀래서 죽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그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처음 결혼하기로 한 그 사람이 이제 장원급제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장화와 홍련을 만나서 이제 나타나니까 왜 그러느냐 하니까 내가 이런 억울함이 있다. 그래서 억울함을 이제 풀어준 거죠. 풀어줘서 그들부터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귀신은 이런 대상이 없어요. 아무나 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자연재해가 뭐 예를 들면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그래서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이제 원인이 된 거죠, 원인이 돼서 어떻게 해요? 아무나 죽이는 거예요, 아무나. 나도 세상 모르고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죽어라. 이게 그 일본의 귀신입니다. 어떤 귀신이 더 착해요? 한국 귀신하고 일본 귀신하고. 그게 원과 한이라는 거죠, 원과 한. 그러면 이렇게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뭐 몇 가지 이렇게 더 준비를 했는데, 몇 가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뭐 이따 식사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두 개만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맞춰야 되나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한 개만 받겠습니다. 예.